안녕하세요. 늘 다양한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 번쯤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사연 남겨요. 참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던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겪게 되더군요. 제 가족과 저에게 생겨난 일들로 인해 그동안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아프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늘 제가 너무 부족하게 잘못 살아서 제 딸까지 벌을 받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었지요. 지금부터 제 딸과 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솜씨가 없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니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고 부모님의 애정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가난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움을 일삼았고 점점 크면서는 도둑질까지 하게 되었죠. 오빠의 이런 행동으로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오빠도 불만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정말 커서도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오빠가 어릴 때는 이것도 일탈이겠지 생각하며 현실을 부정했었는데 제가 현실을 직시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쓰러지신 날이었죠. 오빠가 동네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경찰서에 끌려갔고 이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물건들을 훔치고 폭행을 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들어갈 때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더 어려워졌고 저는 더욱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가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반듯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저는 아들은 낳고 싶지 않았어요. 딸만 낳고 싶다는 늘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셋을 낳게 되었죠. 아들 셋을 키우느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렇게 겨우겨우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키우며 힘들어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날 남편이 손을 떨며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정말 미안해. 내가 떠나면 당신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워? 갑자기 남편이 백혈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저에게 행복이 찾아오나 했었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자주 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병을 말한 며칠 후에 쓰러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몇 년 사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대로 일을 해본 적도 없던 저는 그나마 부모님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요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당 요리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잘 못해서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욕도 많이 들었어요. 하루는 손님이 주문한 요리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이 짜게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음식을 먹자마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아줌마를 봤나?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원래 요리도 못한다니까? 어떤 바보가 설탕이랑 소금을 헷갈려? 안 그래도 오늘 기분 더러운데 이런 짜구려 싼 음식을 내놓다니 내가 이 식당 다시 오나 봐라. 내 친구들 다 여기 단골인데 이제 여기 단골 다 떠날 거라고. 알았어? 손님의 고함을 듣고 사장님까지 오셔서 손님에게 사과를 했고 저는 처음 일한 식당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식당에서 일하며 실수를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위해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도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사춘기 때도 엄마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제 딸을 보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생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외를 계속시키며
제 딸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딸은 역시 그런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드디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최상위권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그동안 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이후에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매번 받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전망이 좋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빨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여행도 한번 안 가보고 바로 취직했죠. 딸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르게 취직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딸이 입사 후부터 엄마인 저에게 늘 용돈을 보내주어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아들들도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계속 사업에 도전하느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기 일쑤였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을 다니며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셋째 아들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어서 저에게는 딸이 유일한 숨통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의 앞날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고 시집이라도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를 찾아가 딸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신중하게 딸의 사위감 후보를 찾아보았어요. 직원분들이 딸의 성격과 취향을 물어보며 괜찮은 사위감 후보를 소개해 주었죠.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딸의 좋은 점을 강조하며 형편이 좋거나 직업이 반듯한 사위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한 달에 2번 이상 제 부탁으로 계속 선을 보고 있었고 저는 늘 딸에게 이번에 나온 남자가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결혼을 할 만큼인진 모르겠어. 엄마가 좋은 남편감 찾아주려고 하는 거 아는데 이런 대답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딸의 반응이 매번 아쉽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매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만큼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부른 적이 없었기에 당시 너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안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나 앞으로 선 안 볼래. 선을 왜 안 봐? 혹시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거니? 이 얘기를 꺼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정말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어쩌나 속으로 너무 긴장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제 지쳐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면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엄마를 보며 결혼 생각을 접은 건가 등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이번에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사실 회사에서 계속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저도 자식을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가 생기더군요. 딸에게 집으로 그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응원한다고 빠르게 결혼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제 딸이 늘 똑부러졌던 만큼 결혼도 잘할 거라 생각해서 딸의 선택을 무조건 믿어주기로 했죠. 몇 개월 후 딸이 만나고 있는 미래의 사위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화해보니 제 딸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부모님도 잘 계시고 집안도 어릴 때부터 늘 넉넉한 형편이었다고 들어서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자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사람을 만나는 거나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인데 조금 더 오래 만나보라고 했어야 하나, 제가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으니까 이 결혼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그날도 잔뜩 긴장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식당 일도 빼고 사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싼 옷도 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돈을 만났죠. 안사돈과 바깥사돈 모두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대화는 평범하게 잘 흘러가는 듯 했지만 제가 사부인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부인은 돈 자랑을 자주 하고 거치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명품 옷도 많이 입는 사람인 듯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살 능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최대한 좋게 사부인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등산 동호회를 하며 친구들과 별장으로 자주 놀러 가신다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집을 이렇게 자주 비울 수 있을까 좀 의아했지만 저랑 아예 다른 사람이니 제가 더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부인과 다르게 사돈어른은 정말 말수가 적으시고 인상도 좋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셨어요. 다만 좀 특이한 점은 안사돈이 사례가 걸리거나 에어컨 때문에 춥다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심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 상견례를 떠올리다 보니 그때 제일 쎄했던 말이 기억났는데 이 말도 사부인이 꺼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사실 공부보단 운동을 좋아했어요. 따님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 아들 기가 죽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집에 안 있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애를 낳으면 엄마가 돌봐야 할 텐데 그때 되면 일은 당연히 그만두겠죠? 딸의 표정이 순간 확 굳어졌지만 결혼이 엎어질까봐 사부인 말에 다 동의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 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도저히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는데 마침 사부인이 제 아들들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왜 다 안 오셨나요? 유정이 오빠들이 3명 있는데 전부 못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 준비 중이어서 자금 문제 때문에 공사일을 가야 해서 못 왔고 둘째는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서 밖에 잘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셋째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 취직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아, 한마디로 아들들이 다 능력이 없군요. 여러분, 이 말이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아들한테 할 소리인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사위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것이라며 사부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금 생각해도 사부인이 상견례에서 제 아들들한테 한 말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사부인이 하신 말씀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자기보다 권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많다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저번에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이 상했어요. 능력 없어서 식당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종업원을 제대로 혼내줬죠. 진상짓 좀 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볼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덤비지도 못하니까요. 저도 식당 일을 하는 처지라 이 말을 듣고 찔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사부인 성격이 워낙 깍쟁이 같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남편을 잘 만나 호의호식하며 고생 없이 산 사람이라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도 평생 이렇게 살아서 조심스럽지만 철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첫 상견례는 큰 사건 없이 흘러가긴 했지만 가식적인 말이 오가고 약간 쎄한 느낌이 있는 찝찝한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나중에 사위가 집에 찾아와서 사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10년 전쯤 크게 아프셨고 그 이후로 성격이 변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돈어른이랑 사위가 사부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돈 많이 써도 모든 행동을 이해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걱정하면서 맞춰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돈어른이 왜 그렇게 상견례 때 작은 걸로도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해가 갔고 저도 사부인의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준비도 순탄하게 잘 진행되었고 이후 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손녀를 봐주기로 했어요. 제 딸은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부인이 하도 반대해서 결국 일주일에 3일 이하로 일하는 곳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사부인과 얘기를 끝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일 나간 딸 대신 손녀를 보며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딸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늘 손녀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아픈 곳도 많아지다 보니 딸아들 몰래 병원에 가기 일쑤였죠.
지금 생각하면 이때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도 사부인이 제 딸을 더 좋게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끔 주말에 손녀를 보러 오시면 저는 늘 비위를 맞춰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옷인데 어때요? 보는 사람들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등산 동호회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예뻐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부인은 늘 새로 산 옷이나 가방을 자랑하며 겉모습에 집착했는데 겉으로는 좋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거치장에 집착하는지, 등산하는 등산 동호회에서 왜 제일 예뻐 보여야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또 늘 전화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연락 올 곳이 많을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불편하실까봐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늘 사부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좋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딸이랑 사부인의 사이는 갈수록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딸이 주말에 일하고 집에 오면 사부인과의 대화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진 않았고 사부인이 아프셨어서 성격이 그렇게 되신 거니까 너가 이해하라고 잘해드리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이후에도 둘 사이는 애정이 넘치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지키면서 잘 대화했어서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고 사랑스러운 두 명의 손녀를 보니 저는 고된 하루의 힘듦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빨리 크고 시간이 흘러 둘째 손녀의 돌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충격적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요동치네요. 사부인이 글쎄 돌잔치에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딸에게 굴욕적인 망신을 줬습니다. 솔직히 돌잔치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는지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돌잔치에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너는 언제 일을 그만둘 거니?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려면 일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왜 싫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어른들 말도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어머니, 저는 일도 중요하고 제 꿈 이루면서 애들 열심히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 같은 며느리가 무슨 꿈을 이루겠다고.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지. 사부인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애써 참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 이룬다나 뭐라나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괜히 가랑이 찢어진다? 내 말 못 믿겠으면 너희 오빠들 하는 꼴 좀 보렴. 너도 그 꼴 나고 싶니? 사부인이 한 말은 저에게도 정말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고 자신의 오빠를 깎아내리는 말을 공개적으로 들은 제 딸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덩달아 사부인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졌고 돌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게 되었죠. 어머니, 제 가족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네가 뭘 참았다는 거야? 내 말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일도 하잖아. 저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눈 감고 있는 거 아시죠? 늘 어머님 편 들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뭐?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왜 해?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어? 이 말과 함께 사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돌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위와 사돈어른도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 사위는 급히 나서서 사부인을 진정시켰고 사돈어른이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큰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잠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즐겁게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도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이미 돌잔치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딸은 그 사건 이후로 사부인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했고 저에게 이혼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딸이 뺨을 맞았을 때 큰 소리도 내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또 계속 사부인과 마주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면 사람들에게 결혼에 실패한 이혼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혼을 끝까지 말렸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하면서도 이혼을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후로 오랫동안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사부인이 제 딸에게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저희 아들을 욕하는 행동들이 결국 제가 아들들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딸의 행복을 망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서 괴로웠어요.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딸과 사부인의 대화를 처음부터 들었는데 딸이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늘 어머님 편 들어드렸잖아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사부인이 눈이 확 돌아갔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말 한마디에 뺨을 때릴 정도로 화가 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부인의 모습을 보며 처음부터 이 결혼을 안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후회도 많이 했어요. 이 일이 있던 다음 날 사위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뺨을 때려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저와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너무 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네 잘못은 아닐세. 사부인이 갑자기 그렇게까지 화낼 줄은 나도 몰랐네. 당신 사과는 됐어. 어머님이 직접 나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제 딸은 이후에도 사부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사위도 동의했고 계속해서 사부인이 제 딸에게 사과를 하게끔 사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그럴 때마다 제 딸이 먼저 잘못을 했고 처음부터 자기를 살갑게 대하지 않는 등 무시를 일삼았다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이런 사부인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녀의 돌잔치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제 딸이 겪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말 일어나선 안 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딸이 겪은 일이라서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비참합니다. 더 웃긴 건 사위도 처음에는 이런 사부인의 태도에 의아함을 가지고 타이르는 듯 했으나 점차 사부인의 편을 드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화낸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얼마나 쌓인 게 많으셨으면. 네가 좀 더 평소에 엄마한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움받을 짓을 뭐하러 해가지고 좀 더 맞춰드리지. 사위의 말을 들은 제 딸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마지막엔 고민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혼하겠습니다. 딸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에 그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남편 없이 키워야 하는데 제가 남편의 빈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부인은 제 딸과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이혼을 못하게 막았다네요. 나중에 사위한테 들었는데 사부인이 동호회 사람들이나 친척한테 아들이 이혼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네요. 참, 이 상황에서도 자식 걱정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체면밖에 생각을 안 한다니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부인이 끝까지 사과는 안 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친 탓에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절대 양육권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자신의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민 탓에 어린 손녀들까지 이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제 딸은 자기가 낳은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있으면 힘들어요. 딸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가슴이 철렁했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마랑 있으면 힘들다는 말을 하는지 할머니로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주말에 일하느라 같이 놀러도 자주 못 가고 평소에도 늘 집안일이랑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제 딸은 첫째 아이를 아빠한테 보냈고 아직 어린 둘째 아이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딸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표정이 이렇게 어둡고 삶에 의욕이 없는 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심장이 쪼여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늘 속썩이는 일 없이 잘 달려왔던 제 딸이 이렇게 이혼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제가 아픈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길 바랬지만 딸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더 지쳐 보였습니다. 또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아직 많이 힘들대요. 지금 당장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집안에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요. 저는 딸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푹 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정신 못 차리던 제 아들들이 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용돈을 주기도 했을까요? 앞으로 행복할 줄만 알았던 딸이 이렇게 되자 저는 제 딸도 저처럼 팔자가 사나운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또 제가 딸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2달 정도 지나자 딸이 병원을 끊고 다시 일을 하며 일상생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너무 사랑스러운 손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지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아이의 유치원에 찾아가서 엄마에 대한 욕을 한 것입니다. 엄마는 너랑 노는 게 즐겁지 않고 힘들어서 일하러 간 거야. 할머니랑 아빠는 예빈이랑 노는 거 제일 좋아해. 봐봐, 할머니는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예빈이 데리러 오잖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아이가 아빠와 살도록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믿고 점점 엄마를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엄마와 살기 싫다는 말을 저에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바로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렴. 사부인이 유치원에 몰래 가서 너에 대한 험담을 예빈이한테 했대. 예빈이랑 노는 게 싫어서 너가 주말마다 일을 열심히 나가는 거라고. 그 거짓말 때문에 예빈이가 그 말을 믿고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했나 보더라. 네?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당장 예빈이를 데려와야겠어요. 딸은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사부인에게 정말 실망했다며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빈아, 엄마가 너랑 자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예빈이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표현하고 좋은 곳 많이 데려갈게. 아이는 처음에는 딸의 말을 안 믿기도 했고 의아해했지만 이후에 모녀가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다시 마음을 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부인이 예빈이를 따로 만나서 엄마가 예빈이를 싫어해서 주말에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알고 있었나?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나는 너무 소름이 돋고 화가 나네. 예빈이가 자네랑 살겠다 한 것은 사부인이 이렇게 뒤에서 아이를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장모님,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이와 이야기해보고 엄마랑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면 같이 살 수 있게끔, 그게 힘들다면 자주 볼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위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후 저와 제 딸이 아이를 보는 횟수가 늘게 되었고 나중에는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저희 집으로 아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계속 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며 다시 손녀를 보내라고 압박했죠. 사실 그동안 봐왔던 사부인의 성격을 보면 이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사부인의 연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무시했어요. 제 딸은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주말에는 꼭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고 저도 손녀들에게 더 좋은 요리를 해주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복되는 안 좋은 일로 저도 딸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사부인이 이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막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쯤 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엄마, 제가 요즘에 인생을 참 많이 배웠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결과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늘 그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햇볕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이겨내고 살아볼게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요, 엄마. 이 말을 듣고 저는 제 딸이 얼마나 성숙하고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 말처럼 딸은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앞으로 살 새로운 집을 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의 귀찮은 연락은 계속 있었지만 그럴수록 제 딸은 더 단단해지는 듯 보였어요. 저는 딸과 손녀의 행복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과 저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통했는지 이후 아이가 저에게 반짝이는 눈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나한테 우리 엄마가 최고래요. 엄마가 맛있는 간식도 선물해줬어요. 저는 엄마가 요즘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딸에게 전해주자 정말 기뻐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하더군요. 이후 딸은 일 나가 있을 동안 아이를 봐줄 아주마를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쭉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했는데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참, 제 딸이지만 속이 깊습니다. 딸의 배려 덕분에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식당 요리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 필요할 일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이후 가까운 지인에게 보험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험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고 주변 사람들이 보험 등록을 많이 해줘서 성과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무엇보다 고생한 딸에게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백화점을 들렀습니다. 선물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직 제 눈엔 너무 젊고 예쁜 딸이 가끔은 꾸미기도 하면서 이젠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두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딸과 함께 구두 매장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구두를 고르고 있던 중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와 딸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대체 누구를 받기에 모처럼 모녀간의 데이트에서 이토록 기분이 나빠진 것일까요? 저희가 마주친 사람은 바로 제 딸을 그토록 힘들게 한 사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젠 암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부인도 저희를 보자마자 특유의 사람을 깔보는 표정으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거지 새끼들도 백화점을 오네.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딸은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글썽였고 주먹에 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부인에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고 했더니 사부인이 제 말은 무시한 채 구두를 보여주고 있던 매장 직원들에게 여기 물이 안 좋다고 사람 아무나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딸은 어머니!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사부인의 말에 놀라서 당황하며 사부인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하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면 백화점에서도 더 응대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은 매장 직원에게도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아니? 너가 급이 안 맞는 사람들 구분도 못하고 손님을 아무나 받으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너는 백화점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어. 이 말을 들은 매장 직원은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요즘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고객님은 자기도 처음 봤다고
더 이상 안 참을 테니 막말은 그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부인이 막말을 계속하자 싸움 구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이 상황이 정말 정신없고 화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후에 이것보다 더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등산복을 입은 채 여보! 하면서 사부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알고 있던 사돈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년의 남성분이 아내를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부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이 그렇게 당황하고 긴장한 표정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남자는 오자마자 사부인을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더니 매장 직원에게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야? 왜 손님한테 대들어? 일 잘리고 싶어? 집에서 네 부모님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당장 사과해! 이 말을 들은 사부인은 처음엔 중년의 남자를 보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더니 막상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매장 직원에게 화를 내자 이제서야 자기 편을 찾았다는 듯이 매장 직원에게 더 큰 소리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네가 무례한 거라고. 당장 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사장한테 너 당장 자르라고 할 줄 알아? 매장 직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백화점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제 딸도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더군요. 사부인과 중년의 남자가 막말을 끝내자마자 딸은 중년의 남자에게 참아왔던 말을 하였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제가 전 며느리였는데 저희 시아버님 아니시잖아요. 두 분 대체 무슨 사이시냐고요.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중년 남자도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내가 이 사람 남편은 아니지만 그니까 그게... 그 남자는 계속 사부인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싸움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불륜의 현장까지 같이 관람하게 된 탓에 더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불륜이네. 에라이 망할 놈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들은 사부인과 중년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고 매장 직원들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사부인은 중년의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여보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자. 왜 우리가 싸워야 해?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이 진정될 상황이야? 갑자기 아는 척하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다 들켜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잖아. 당신 가족들이 어떻게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뭔 소리야. 바로 앞에 전 사돈이랑 전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멍청아. 지금 나보고 멍청하다고 했어? 당신이 저 멀리서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돼서 온 거잖아.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화를 왜 내? 걱정은 무슨. 혼자 영웅심리 발동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 당신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참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앞으로 동호회에서 나 아는 척할 생각하지 마. 이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불륜 커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사부인과 중년 남자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습니다. 제 딸은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는지 눈이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분이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그분이세요? 예전에 저한테 들켰을 때 절대 다신 안 만나겠다고 이미 그 남성분이 동호회 나갔다고 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건데 설마 그분이에요? 아니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사는 거 남편이랑 아들한테 안 부끄러우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대체 왜 이러냐고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제 가족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딸은 지금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버님이랑 전 남편이 불쌍해서 못 참겠다고 너무 더럽다고 얘기하며 휴대폰을 꺼내 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이 불륜의 증인인 거 아시죠? 영상 찍은 거 저한테 당장 보내주세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됩니다. 이 불륜을 끊어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영상 찍지 마! 다 지워! 어디 올리기라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여러분, 영상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불륜 사실을 제대로 밝히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러자 사부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마침 백화점 보안팀이 도착해 사부인을 말렸고 사부인은 더 크게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상황은 더욱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부인을 보며 딸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 엄마랑 제 딸들 괴롭히지 마세요. 입 다물어! 너 같은 게 왜 내 아들이랑 엮여가지고 이 난리를! 내가 언젠가는 내 손녀들 다 데리고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사부인이 또다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긴장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강한 눈빛으로 사부인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젠 제 가족들 제가 지킬 거니까요. 사부인은 이 말을 듣고 더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고 그 장면을 보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딸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구두는 사지 않았고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실제로 봤다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저는 정말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앞에서 실제로 본 느낌이었어요. 제 딸은 이제 사부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조금은 적응이 됐는지 정신을 붙잡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영상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집에 와서 사부인의 불륜을 말해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딸에게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돌잔치에서 어머님이 막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를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혼해서 제가 나가길 바랬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 대 사람으로 사부인에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오래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사돈어른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사위랑 소송까지 하면서 안 좋게 이혼하긴 했지만 사위도 사돈어른을 닮아서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이었다고 딸에게 늘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 딸도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딸은 엄마 때문에 아내랑 이혼하게 된 사위랑 아내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는 사돈어른 둘 모두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후기를 딸한테 물어봤는데 딸이 사돈어른께 개인톡으로 백화점에서 있었던 영상을 보내자마자 한바탕 사돈집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돈어른이 처음으로 정말 크게 화를 냈고 사부인이 사돈어른에게 싹싹 빌고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대꾸도 없이 그 상태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하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배우자의 바람을 용서할 순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후 사부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제 딸을 힘들게 한 장본인이기에 이번에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을 어떻게 키운 거야? 걔가 멀쩡한 가정의 평화를 깼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돈어른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나마 곁에 남은 아들마저 정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생 제대로 사세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한 번도 사돈한테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전화할 일도 없어서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예전에 돌잔치에서 제 아들 무시하는 것도 참았는데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좀 하세요. 이번에 매장 직원들한테 하는 행동도 참 별로였어요. 나이값도 좀 하시고요. 제 말을 듣고 사부인은 당황했는지 너무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는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전화 오는 일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아닌 건 아니라고 말 좀 하고 살 걸 그랬습니다. 이후 며칠 후에 사위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을 시작하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요. 지금이라도 딸들 키우면서 다시 잘 살고 싶어요. 재결합하게 해주세요. 저 이혼하고 너무 후회했습니다. 울부짖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선택이든 존중할 테니 제 딸과 대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힘겹게 집을 떠났습니다. 젊은 애들이 사부인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가끔 딸에게 사위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그래도 남편이자 아빠로서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제 딸도 정말 여리고 소녀 같았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이제는 어엿한 엄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이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이런 딸을 보면 가끔 제 기분이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위가 찾아온 그날 저녁, 제가 먼저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지금은 모든 게 복잡해서 당장 재결합은 못하고 애들 아빠니까 생각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어떤 결정이든 다 존중할 테니 앞으로는 너의 행복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딸의 집에 자주 오며 딸과 손녀가 남편과 아빠가 없는 허전함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딸의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딸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님 소식을 등산동호회 회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이 그 백화점에서 본 등산복 입은 남성분한테 차이고 동호회에서도 쫓겨났대요. 뭐라고? 그게 진짜야? 딸은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장님이 딸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사부인이 등산 동호회에서 쫓겨난 이유와 불륜남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전 시어머니 분이 우리 동호회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회원님과의 불륜 관계가 들켜 모두가 배신감을 느꼈고 저희 앞에서 남자 회원님한테 차이고 다른 회원분들이 동호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본 후 한편으론 정말 통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사부인의 상황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제가 딸에게 이 기분을 말하자 딸은 어머니가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군요. 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등산 동호회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봤더니 딸은 자신이 알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5,000명으로 꽉 채워진 카톡 단톡방에 이 영상을 올렸고 그 단톡방에 마침 등산 동호회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이 퍼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등산 동호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사부인은 요즘 쪽팔려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네요. 이 두 가지가 사부인한테 가장 가혹한 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딸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게 밝혀져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 저와 딸은 더 이상 사부인과 엮이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딸은 재결합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제 딸이 사부인만 안 만나고 다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길 속으로 바라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하면서 너무 흥분해서 내용이 뒤죽박죽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삿바 채널을 경청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찌 살아오셨는지 삿바 채널을 통해서 아주 편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어서 이토록 기술이 좋아진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든답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세상이 이토록 바뀔 것이라곤 어렸을 적에 상상도 못했던 듯 싶어요.
왜냐면 전 촌놈이었거든요. 따라서 저의 오랜 지기들도 다 함께 촌놈들이었습니다. 다들 엇비슷하게 살았던지라 동네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냈던 시절이었어요. 코올리게 어린 시절은 특히나요.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 성격이라든지 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비슷한 셋이서만 똘똘 뭉치는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름 삼총사였네요. 거의 1년여를 삼총사끼리만 쏘다녔는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던 건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사실은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기였죠. 전 국민학교를 나온 학생이었건만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가 이쪽이 입에 더 잘 붙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분 있으신가요? 제 주변의 지인들은 대체로 초등학교라고 많이 말하고 가끔 국민학교를 혼용해서 사용하더군요. 이래서 제 지인인가 봅니다. 끼리끼리예요. 또한 신기한 점은 제가 유독 제 나이를 곧장 헷갈리곤 하는데 제 지인들도 거의 이럽니다.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이렇게만 바로 나이를 대답할 줄 알지 정확히 몇 살인지 바로 대답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 주변만 이러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으신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 계산이 서툰 것에 이어서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이날 이때껏 살면서 많다고 자부할 인연들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당발이 되기엔 부족한 제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대신에 제가 막역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인연들이 소수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감사함의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을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제가 인생에서 최고로 충격을 받는 일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삼총사 셋이서 모두 한 반이었던 바로 그 반에 누가 전학을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엔 학급마다 학생들 머릿수가 촌동네임에도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전학생이 얼른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것이 이상해 보였던 듯 싶어요. 저 자식은 제법 생김새도 멀끔한데 왜 친구를 못 사귀지? 멀끔해서 다들 재수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들 전학생을 기피했던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 전학생이 아무하고도 안 친해지려고 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 전학생은 이곳으로 결코 전학을 오고 싶지 않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온 거기 때문에 무척 속상해하면서 계속 울적해하고 있었단 모양이었습니다. 그 내막을 알고서 삼총사 중에 가장 쾌활했던 김진수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죠. 뭐야, 성격이 왜 저러냐? 어울려 놀기 힘들다. 그러자 큰 외침을 들은 그 전학생이 모른 척 넘기지 않고 즉각 발끈하더군요. 웃기지 마라. 누가 너희들로 놀아달라고 했냐? 제법 성질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끼리 호호하며 신기했었죠. 그 전학생은 저희 삼총사를 무섭게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학교에서 단체로 서울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과연 장소가 어디였던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목적지는 바로 남산타워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굉장히 엄청난 여행지라고 생각되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촌동네에서 거길 가게 됐는데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게 나날이 발전한 거지 원래부터 삐까뻔쩍하고 길이 여러 방면으로 잘 나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일정이 무려 당일치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아침 새벽에 했었죠. 동네 어귀에서 꼬꼬대 꼬꼬꼬 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가 날 때 이미 저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집집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까지 간다는 것에 모두가 설레서 잠을 설쳤던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순수함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마다 도시락을 꼭 싸들고서 집합한 뒤 버스를 탔죠. 근데 제 눈에 전학생이 어쩔 줄 모르는 듯한 모습이 보인 겁니다. 버스를 타면 당연히 짝이 필요하잖아요. 둘씩 앉으니까요. 전 일단 삼총사 중에 2명이 같이 앉도록 제가 양보를 해서 혼자 자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갈피를 잃은 전학생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죠. 야, 너 이쪽으로 얼른 와서 앉아. 우리 오늘 다 같이 다니자. 뭐? 싫어. 난 너희하고는 안 어울리기로 결심했어. 사람이 선심을 썼건만 대뜸 거절을 하더군요. 당황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일전에 저희 삼총사가 본인을 놀린 것이 두고두고 분했다 그랬습니다. 제 뒤편에 앉은 진수가 콧웃음을 쳤죠. 저 자식 크게 삐졌나 봐. 또 놀림을 받자 그 전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
선생님께서 버스에 오르시며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아직도 자리에 안 앉고 있는 놈은 대체 뭐하냐면서 그 전학생의 머리통을 후려치셨어요. 잔말 말고 군말하는 녀석 있다면 나에게서 몽둥이 찜질을 받고 싶은 것으로 알겠다. 순식간에 눈앞에 별이 보인 전학생은 해롱해롱해져선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불만이 가득한지 혼자서 한참을 투덜거리길래 제가 넉살 좋게 먼저 인사를 건네줬죠. 삐진 거 있어도 풀어. 잘 지내보자. 잘 안 지내면 어차피 너만 손해야. 그러자 정말 의외로 그 전학생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 알았어. 정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잘 지내줄게. 너 김태용이지? 아니, 권태용이거든? 누구 맘대로 날 김씨로 만드는 거야? 김씨는 우리 뒷자리 두 놈들이 김씨고. 아, 넌 최씨지? 최인철, 우리 오늘부터 친구 된 거다. 뭐? 최인철이 아니라 최민철이거든? 너야말로 누구 맘대로 내 이름 바꿔 부르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열흘 밤낮을 고민해서 지어주신 게 내 이름이야. 그래? 나는 우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같이 머리 맞대고 한 달 내내 고민해서 내 이름 지어주셨는데 권태용이 그렇게 해서 나온 엄청난 이름이야. 제가 씩씩하게 말을 받았고 당연히 농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학생, 아니 최민철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단 표정을 지었던 모습이 유달리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입이 풀려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갔습니다. 유쾌한 길이 됐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학급의 친구들을 태우고 앞에서 먼저 가던 버스가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와 박았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문제는 그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하고 달려온 다른 차가 사고를 일으키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도로가 아주 꽉 막혀버렸어요. 한참을 오도 가도 못했고 화장실 가고 싶다며 얼굴이 노래진 친구들도 덜어 생겨났었죠.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안에서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전부 추억이란 이름하에 놓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네요. 일정보다 3시간 이상이나 늦게 남산타워에 도착하게 됐고 신기해하고 좋아할 여유도 없었죠. 당시에 학생들에게 전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했었더랬죠. 학생들을 쉽게 구분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밝은 색으로 말입니다. 남산타워에 기대가 무척 컸던 어떤 친구 한 명이 자기 모자로 눈물 진 얼굴을 벅벅 닦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버스 안에서 오줌을 살짝 지르기도 했던 바였어요. 선생님께선 지금 당장 모여 앉아서 도시락 먹으라고 지시하셨고 모두가 허겁지겁 먹어댔죠. 최민철의 도시락이 가장 그럴싸했습니다. 단박에 눈길이 가더군요. 그런데 최민철이 선뜻 이런 말을 해서 절 놀라게 만들었어요. 야, 서로 바꿔 먹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하자. 어때?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삼총사가 신이 나서 최민철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어요. 잠시 후 최민철은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부스럭거리더니 모자로 눈물을 닦던 친구에게 슬쩍 다가가서 그걸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뭐였냐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최민철 이 전학생 자식 좀 봐라. 굉장히 좋은 자식이었잖아. 그날 저를 포함한 삼총사가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튿날부터 저희는 삼총사가 아니라 사총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총사 녀석들에겐 비밀이었으나 저는 최민철, 이 녀석이 금세 가장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안 그런 척 툴툴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던가요? 최민철도 그랬었나 봅니다. 아닌 척하면서 배려를 발휘하면 최민철의 모습은 성격 나쁜 놈들의 눈엔 하는 짓이 재수없다 이렇게 보일 만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놈들에게 한결같이 너나 잘해라 대꾸해 주었습니다. 싸움의 공식 중에서 선빵을 치면 필승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세 좋게 확 대꾸하면 상대가 흠칫해서 금세 꼬리를 말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최민철은 신기해했고 고마워했으며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저를 점차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최민철이 처음 전화 갔을 때의 감상 같은 걸 제가 들려주었고 반대로 최민철은 그때의 자기 기분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두 사람은 최고 절친이 됐죠. 사총사 안에서도 가장 서로가 잘 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잘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될 줄 몰랐던지라 의외면서 신기했습니다. 최민철과 노는 것이 특별히 즐거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 녀석은 대체로 좀 섬세하고 조용조용한 면이 강했거든요. 전 그렇지 않았고요. 노는 것에 잘 통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같이 있음 편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한참 지키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중학교에 가서 친하게 지냈어요.
시커먼 남자놈들만 득실하던 중학교에서 최민철처럼 감성이 뭔가 섬세한 녀석은 쉽게 재수없단 평가를 듣기 일쑤였죠. 그럴 때면 제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심하게 처맞는 일 없이 지금까지 버틴 것 같다, 야. 진심으로 고맙다. 새삼, 무슨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다 하냐? 내 생일이라고 특별히 이상한 소리를 해주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제 생일날 최민철이 선물을 건네주며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선물은 바로 모자였습니다. 아주 폼나는 모자였어요. 비싼 거였거든요. 너무 좋아서 바로 모자를 써봤고 그날 찍은 사진 속에서 전 모자 아래로 드러난 인매로 진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뻤거든요. 초반부터 눈치를 챈 바였으나 최민철은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거나 유세를 떠는 녀석은 아니었죠. 그래서 전 최민철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저를 최민철은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턴 학교가 갈라졌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우정만큼은 여전했답니다. 최민철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사를 갔어요.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 3번 편지를 보냈고 전 2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낯간지러워서 처음엔 답장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저에게 화를 내는 내용을 보내서 제가 그때부턴 답장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맞춤법에 큰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냉큼 쓰지 못했다는 사실은 영영 비밀이었지만요. 전 대학 대신에 직장을 다녔으며 최민철은 대학에 갔습니다. 각자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종종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던 듯 싶어요. 사총사가 회동할 때면 다리 기울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른이 된 최민철은 여전했어요. 미묘하게 어딘가 섬세한 구석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결코 자주 만나지 않는 사이였음에도 가끔 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편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최민철을 따로 불러서 술이 아니라 밥을 사줬는데요. 그 자리는 제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를 보여주고 결혼 소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쪽은 나랑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야. 민철이 넌 얘기만 들었고 지금 내 여자친구 직접 보는 건 처음이지? 올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어. 아,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 태용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야, 민철아, 우리 땐 국민학교였잖아. 우리 다 국민학생이었어. 초등학교로 명칭 바뀐 지 그렇게 얼마 안 되었다, 짜샤. 제가 넉살 좋게 말하자 최민철이 답지 않게 시익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눈빛은 제 아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전 제가 결혼할 사람과 제 절친한 친구가 서로 좋게 인사를 나눈 그 자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저는 많은 축하를 받으며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죠. 단출한 예식장이었으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민철이 아주 근사한 정장을 빼입고 와서 다른 친구 녀석들이 네가 새 신랑인 줄 알겠다며 농담조로 얘기했단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유복한 집안 환경과는 다르게 검소하게 하고 다니는 최민철이 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 멋지게 빼입고 왔단 사실이 뿌듯했고 한편으론 감동이기도 했었네요. 첫째가 금방 들어서서 이듬해 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고 그래서 제 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 저는 가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아내도 비슷하게 느꼈던 걸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애들도 내가 다 봐야 되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심지어 나는 일까지 다니잖아. 그럼 대체 당신이 하는 건 뭐야? 나는 당신보다 일을 밖에서 더 오래 하고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벌잖아. 제발. 그런 식으로 짜증내는 것 좀 그만해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지는 줄 알아? 짜증내는 것도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매일같이 들으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 화병이라 그랬어? 진짜로 화병 걸린 게 누군데? 왜 갑자기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 애들 자잖아. 애들 곤히 자는데 당신은 소리 지르고 싶어? 집이 작으니까 그런 거야. 집만 컸어 봐. 이 정도 소리 지른 것 가지고 애들이 자다가 듣고 깰까 봐서 걱정은 안 했을 거야. 우리는 대체 언제 아파트로 이사 가? 우리 평생에 아파트라는 게 있을까? 아내의 짜증 그리고 불만은 점점 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와 있으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본인의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아이들에게 풀어서 절 경악시켰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벌써 수차례가 됐을 때 전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민과 고충을 제가 회사 사람들과 나눌 것은 아니었기에 당연히 제 가까운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특히 저와 잘 통하는 최민철에게 말입니다. 이혼이 좋은 글씨라 여겨진 것도 옛날 일이야. 이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혼이 절대 흠잡힐 과거가 아닌 세상이 되고 있잖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난 두 사람이 이혼하는 거 아주 괜찮다고 봐. 애들을 최우선으로 위해야지. 부모가 싸우고 사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자란 애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 저도 제 자식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점차 자기 엄마를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고 제가 집에 오면 안심이 된다는 표정을 짓는 제 자식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제 부모님과 아내가 몇 번 크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고 아내와 결국 갈라서게 됐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이혼을 반겼으며 두 아들은 제가 키운다 그랬더니 그것만은 아쉬워하는 눈치였죠. 아내는 자기 자식들을 뒤로한 채 살았습니다. 왜냐면 이혼한 후로 전혀 왕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울해했고 한편으론 그럴 거라 예상했단 반응을 보여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이혼한 아내가 제 연락을 철저히 피하는 것인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간신히 처가 식구들을 통해 아주 가끔씩 아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렀는데 두 아들이 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많아졌죠. 제 부모님은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하셨으나 저는 자식들이 우선이었기에 혹시라도 제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재혼이 망설여졌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이혼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애들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싶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재결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렵사리 찾아간 처가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애들 엄마가 죽었다뇨.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지가 오래라뇨. 이복의 권서방,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딸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잘 지냈고 그날도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명을 달리했어. 죽기 전에 간신히 유언을 남겼는데 절대로 자네하고 애들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화장을 해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해 바다에 보내줬으니 자유롭게 바닷바람 타고 여행 중일 거야.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 충격 속에 휘청거렸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장모님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에게 절 보는 것이 괴로우니까 앞으로 나타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다만 애들 소식만은 1년에 2번 정도 전해달라고 부탁을 남겼어요. 거절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애들에겐 엄마가 아주 멀리 여행을 갔다고 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더욱 꿋꿋하게 두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내리라 다짐했어요.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갔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많았으나 가끔씩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며 부딪히는 술잔 속에서 시름도 함께 날려버리곤 했죠. 친구 녀석들은 다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놀라면서 실망하면서 동시에 수긍을 했던 것 한 가진 최민철이 저희 몰래 결혼을 했단 사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더라고요. 부끄럽고 멋쩍어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최민철의 변명은 그 녀석 나와서 왠지 그 앞에 대고 진지하게 화를 내기도 어려웠답니다. 최민철이 결혼한 여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면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전 최민철이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우정은 변함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상하게 받기 전부터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야, 태용아, 큰일 났다. 아,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놀랄 지경이다. 대체 뭔 일이길래 갑자기 전화질이야? 그것도 이런 시간에. 내가 좀 아까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자기 지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 갔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더라네. 그러면서 죽은 지인이 옛날에 살았던 곳, 나왔다던 학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떠오르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궁금해진 게 있어서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나보고 혹시 최민철을 아냐고 묻는 거야. 뭐라고? 야,
임마, 너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최민철이라니. 우리가 아는 그 최민철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설마. 그래. 혹시나 해서 내가 사진 받아봤는데 맞더라. 태용아, 이거 어떡하냐? 민철이가 죽었댄다.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서 지금 장례식 중이라는데 너무 경험 없고 당황스럽지만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친구가 죽었는데 안 가본 그런 정신 나가고 의리 없는 미친놈도 세상에 있다냐? 당장 장례식장 어딘지 주소 보내줘.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최민철, 그 녀석이 세상을 떠나다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단 얘기에 너무나도 허무한 기분이 들었고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오랜 친구인 저한테까지 연락이 돌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엔 생각이 안 됐습니다.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중이라 길도 안 막혔고 전 착잡한 마음을 담아 엑셀을 거세게 밟았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해버린 장례식장은 최민철이 산다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최민철이 제가 사는 곳으로 종종 놀러와서 만났었지 제가 가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입니다. 그런 것마저 최민철이란 사람이 지닌 특색이었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오리무중인 사람이었어요. 마치 안개 속에 들이운 햇빛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햇빛, 그러나 내리쬐는 곳은 안개 속이었던 거죠.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떠나다니. 기가 막히면서도 호련히 떠나버린 게 정말 너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민철아. 너 정말 떠난 거냐? 왜 갑자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네가 전하고 오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운명이 기다릴 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시절에 생각 없이 해맑기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막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제 발치를 내려다보며 잠시간 상념에 잠겨들었습니다. 조용히 미리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채로 장례식장 안에 들어섰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부에서 입구와 가장 가까운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몇 번 두리번거린 다음 곧바로 시선 끝에 걸리는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친구 최민철이었습니다. 그 최민철이 죽어서 장례식의 주인공이 된 참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늦은 시각 장례식장은 적당히 고요했고 얼마 없는 조문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정 바로 근처에 주저앉은 자세로 초췌한 얼굴을 한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잠깐 졸고 만 것이었던 건지 금세 정신을 차리고서 고개를 들다 저를 발견하더군요.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고 절 슬쩍 보자마자 그 여자가 힘겨운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오셨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각인데. 조금 전부터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여 있던 전 얼어붙어 있다가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아났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며 그렇게 인사를 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올려 저와 눈을 맞추던 그 초췌한 얼굴을 정면으로 확인했어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왜? 어떻게? 아니, 정확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잔 바로 제가 지난 세월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이혼한 저의 전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며 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리더군요. 그제서야 전 정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당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왜냐면 죽었으니까. 분명히 그랬으니까. 근데 왜 살아있어? 그리고 왜 여기 있어? 저는 순식간에 핏발이 선 눈으로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전 끔찍한 배신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영정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 아내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란이 일어난 것에 다들 이쪽을 기웃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대답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그게, 아니, 나는 대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는지,
분명히 연락을 안 했을 텐데. 연락이 안 가도록 분명히 해놨을 텐데. 근데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아, 그래, 그렇구나. 당신이 내 친구 최민철의 부인이구나. 그런 거구나. 날 속인 거였구나.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내 전 부인인 당신과 내 친구 최민철이 작당을 하고 날 기만해 온 거였구나. 아, 이제야 알겠네. 어쩔 수 없었어. 밝혔다간 괜히 당신과의 우정만 깨진다고 그 사람이 숨기자 그랬어. 비밀로 하자 그랬어. 나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잘나신 처가 당신네 집안 식구들도 전부 동의를 하셨다. 모두가 짜고 치면서 날 속이고 바보로 만드셨다. 이 소리지 결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 이제 와서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 이미 벌어진 일? 시간이 많이 흐른 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다면 왜 나에게 민철이 녀석의 부고를 알리지 않은 건데? 인생 살면서 장례식보다 중하게 챙겨야 하는 경조사도 있나 보지? 어? 이토록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고?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긴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날 기만한 거 아니냐고? 내가 묻잖아, 지금. 맞아. 당신 말대로 그래. 떳떳하지 못했어. 근데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당신이 지금에 와서 뭘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제 자식들의 엄마이자 전 아내였던 여자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때 부부로 살아본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사실은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질려있단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떳떳하지 못했고 절 장례식장에서 마주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한 적 없단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데도 말입니다. 대단하다 싶었네요. 다들 웅성웅성거리는 중이었고 그때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들이었죠. 뭐야, 대체 뭔 일이길래 이러고 있어? 야, 태용아, 권태용, 우리 왔다 임마. 민철이 장례식장에서 이게 뭔 소란인지 네가 얼른 우리한테 설명 좀 해줘라. 어, 어라? 잠깐만, 저기 누구야?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헛걸보나? 저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던 친구 녀석이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민철의 장례식장인데 죽었다고 알고 있는 저의 전 아내가 보였으니까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내 녀석들은 경악에 차서 저와 전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해줬죠.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린 그 최악의 가정이 맞아. 너희들이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야. 친구 녀석들은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전 아내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민철이 훨씬 더 잘 살아서 돈을 쫓아 그런 거냐며 직설적인 비난도 튀어나왔고요. 더 나은 남자, 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따라간 게 그렇게 큰 대역죄라도 되나요?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어쨌든 이곳은 죽은 사람 애도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곳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전 아내가 그렇게 외쳤을 때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민철의 영정사진을 집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전 아내가 비명을 질러댔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최민철의 모친께서 오셨습니다. 댁에 다녀온 건지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그리고 반대편 손엔 누군가의 손을 쥐고 계셨고요. 최민철의 모친과 손을 잡고 함께 온 사람은 놀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빠 조문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아빠 영정사진은 왜 내팽개치신 건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전 아내와 최민철 사이에서 난 딸이었습니다. 놀라서 떨리는 자기 딸의 목소리를 들은 전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전 당장 최민철의 모친을 향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민철이 녀석 가는 길 보러 온 저는 권태용입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어릴 적에도 2번 뵌 적이 있었고 아마 민철이 통해 제 얘기 들으신 적이 있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알 것 같아요. 근데 대관절,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이 늙은이는 자식 앞세운 것만으로도 지금 미칠 지경이고 간신히 기운 차리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더 신경 쓰는 일이 생기고 싶지 않으니 어서 빨리 무슨 상황인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최민철의 모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아내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바로 정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간 궁금했습니다. 옛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고 조용히 몰래 결혼해버린 민철이가 왜 그랬던 건지, 자기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조차 왜 공개를 안 해주며 산 건지. 워낙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이 강한 녀석이니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세상을 떠난 저랑 이혼한 아내, 애들 엄마,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는 어찌 잘 지내고 있을지 그것이 때때로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든 궁금증을 풀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내 아들이, 우리 민철이가 그쪽과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했단 거예요? 내 며느리가 그쪽의 아내였다고요? 믿기 힘드신 모양인데 애석하게도 그게 사실입니다. 전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저희 애들 엄마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를 냈었기에 의심조차 한 적이 없었죠. 민철이는 아주 가끔씩 절 만났습니다. 함께 소주를 기울였고 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자식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눴고요. 그러는 동안 저는 민철이가 저와 이혼한 저의 자식들을 낳은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 차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당연하게도 민철이는 제가 저 여자와 결혼할 때도 축하를 해주러 결혼식장에 왔었고요. 그때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최민철의 모친께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으셨습니다. 전 아내가 최민철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싶고. 최민철의 모친께선 넋이 나가신 채로 중얼거리셨는데 눈빛에는 경악과 경멸을 담아서 전 아내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전 아내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으며 잘못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해댔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아서 재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진짜 사랑. 그래, 그렇다고 쳐. 하지만 사람을 기만하고 바보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아들들은 나는 속이고 기만하고 농락할 수 있었어도 자기 자식들한텐 그러지 말았어야지. 전 아내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최민철의 모친께선 현기증을 일으키셨고 신음하며 괴로운 숨결을 토하셨습니다. 옆에선 최민철의 딸은 모든 전말을 이해하고서 충격에 빠진 채로 그저 전 아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제서야 가장 본심에 가까운 고백을 꺼내들었습니다. 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다 그랬어. 권태용하고 이제 그만 살고 자기하고 최민철하고 같이 살아달라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 그래서 당신하고 이혼했던 거야. 두 사람이 부부였단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왠지 모르게 그런 예감이 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게 아니라 저와의 이혼 이전부터 작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떳떳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최민철이 제 등에다가 그런 비수를 꽂았다니 배신감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이 재혼은 적극 찬성이지만 비난받을까봐 걱정이라고, 당신이 회방 놓을까봐 그것도 걱정된다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고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 나는 설마 그런 게 통할까 싶어서 반대했는데 이미 친정 식구들이 당신한테 거짓말한 뒤였어. 그리고 민철 오빠도 그 거짓말에 동의를 했어. 그래야 당신과의 우정을 깨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서. 우리는 나름 노력한 거야. 당신에게 딱히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어쩔 수 없어진 일이었으니까. 이미 우정은 애저녁에 깨진 거였는데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어처구니가 없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글쎄,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으니까 알아서 하늘이 단죄를 내려줬구나 싶네. 제가 최민철의 영정 사진을 발로 차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이 됐습니다. 하늘의 단죄. 그 말에 압도를 당한 듯 했습니다.
하늘의 단죄라니. 그런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로 엄청난 건 당신이고 최민철이겠지. 그동안 처가 통해서 은근하게 아들들 소식 알았겠네? 앞으로는 내 자식들의 안부를 전달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 당신 자식들 아니고 내 자식들이니까. 연병한 옛 친구, 연병할 전 부인, 연병할 옛 처가 전부 다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최민철의 모친을 스쳐가며 짧게 목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친구 녀석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전 아내가 크게 오열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것도 같네요. 새벽 늦게까지 하는 포장마차를 찾아서 술을 마셨어요. 애초에 우리 삼총사였단 사실을 상기하며 인생에서 가장 쓰고 가장 달았던 술을 셋이서 진탕 마셨습니다. 자연스레 옛날 얘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저는 친구 녀석들에게 사실은 옛날 그때에 제가 최민철과 몰래 둘이서 절친이 됐었음을 털어놨는데 이미 두 녀석 다 그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몰랐겠냐면서 둘이 크게 웃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셋 다 한참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던 내 절친한 친구 최민철은 어디로 갔던 걸까? 왜 변했던 걸까? 그저 친구보단 여자였고 우정보단 사랑인 녀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걸까?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고 전 최민철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저에게 약소하지만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조금도 전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최민철의 모친께선 그러냐고 하시며 알겠다고 하시더니 저의 전 아내이자 최민철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평생 안 보고 사시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엔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알고 보니까 최민철의 부친께서 지병으로 오래 병환 중이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단 걸 들으시곤 직접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더군요. 아들놈은 내가 저승에 가서 직접 따끔하게 혼을 내면 될 일이고 며느리는 지금 내쳐야지. 안 그러면 내가 속이 개운치 않아 한 달 더 살다 갈 걸 하루 있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로 들이는 게 탐탁스럽지 않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그러자 최민철의 모친께선 당신의 사돈 일가를 향해 원망과 비난을 남기신 뒤 전 아내와 연을 끊기로 하셨던 겁니다. 아, 안 돼.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 건 맞지만 홀렸던 건 분명히 집안의 재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 절망한 전 아내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고 최민철의 모친께선 역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느끼시며 뒤도 안 돌아보셨던 겁니다. 최민철과 전 아내 사이에 태어난 딸,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최민철 집안에 먼 친척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라고 얼핏 그렇게 들었네요. 모든 걸 잃은 전 아내는 뒤늦게 절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기적이었고 양심적이지 못했어.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 미안하단 사과를 들어보네. 사과를 참 빨리도 한다. 이미 늦었어. 소용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나한테 그랬었지? 자기는 기만하더라도 자식들은 기만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래, 당신 말대로야.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당신이 한 소리가 맞더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졌어. 당신 혼자만 생각해서 날 밀어내면 안 돼. 애들한테도 물어봐야지. 내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주고 내가 살아있다고 알려야지. 애들에게 선택지도 주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날 모른 척 밀어내겠단 거야? 당신 인생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자라고 그렇게 친다고 한들 내가 애들 엄마란 사실이 사라져? 절대 아니야. 전 아내가 이를 갈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뻔뻔한 사람이니까 제 친구와 눈이 맞아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살았던 거겠죠.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전 아내에게 이미 자식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기 엄마를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전 이미 제 아들들에게 최민철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싹 다 전해준 바였습니다. 전 아내의 말 맞다나 저는 아들들을 속이고 싶지도 않았고 선택지 또한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자기 친엄마를 아들들이 애틋하게 여겨서 보고 싶어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단호했어요. 지난 긴 세월 동안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온 친엄마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제가 처가 식구들을 향해서 분노했듯이 아들들도 거짓말로 일관한 그 사람들과 앞으로 연을 끊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자식들이야. 내 배로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야. 천년이 나는 게 끊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 내가 직접 애들 봐야겠어. 만나게 해줘. 내가 만나서 직접 대화 나눠볼 거야. 직접 설득할게. 설득하긴 뭘 설득해? 당신이 치가 떨리기 싫다고 한 애들에게 왜 또 상처를 남겨주려는 거야?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구나. 내 아들들은 결코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네 딸이나 어떻게든 잘 붙잡고 살아. 나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내 딸은 이미 떠났어. 영영 내 품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거야? 그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잘난 처갓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살면서 즐겁게 살아봐. 외로울 때면 지옥불에 던져진 최민철 떠올리며 옛 추억이나 회상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세월 흘러서 죽을 때가 성큼 다가와 있을지 모르지. 전 아내 앞에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제 친구 최민철은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이미 죽은 것이고 제 전 아내는 죽었단 소식을 들었던 그때에 정말로 죽어서 영영 사라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해대기 시작했고 전 냉정하게 그 앞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엔 이사를 갔어요. 전 아내가 절 찾아왔던 건 분명히 처가 쪽에서 알려준 것이었으니 이사를 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이사를 간 곳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훨씬 늘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의 유대감도 무척이나 끈끈해졌습니다. 후련한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도 생겼는데 서로를 매우 존중하면서 함께 추억을 쌓아가는 중이랍니다. 아마 결혼은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상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잘 통하고 있고요. 두 아들은 각자 너무 훌륭하게 커주었고 아주 번듯한 사회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둘 다 어찌나 효자인지 저를 항상 1번으로 챙겨주네요. 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끔 특히 남산타워를 볼 때마다 전 과거 속으로 돌아가 생각 없이 해맑게 지냈던 국민학교 시절을 한참 떠올리곤 합니다. 그 안에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제 인생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간극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